이쪽 카메라 봐주시고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OBS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뮤지컬 어게인 여고 동창생에서 모범생 미미 역을 맡은 배우 황석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 꿈많은 옛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 뮤지컬에 출연하고 계시는데 어떤 작품인지 소개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어게인 여고 동창생이 말해서 알 수 있듯이, 그러니까 지금 제 나이 또래 혹은 조금 저보다 어린 분들이 겪었던 그 동창들 그 여고 시절 풋풋했던 그 시절의 뭐 사랑, 절망, 뭐 믿음, 그 다음에 뭐 우정, 그리고 그때 흘렀던 여러 가지 음악을 통해서 서로의 관계와 성숙함과 발랄함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는 작품이에요. 네, 우정과 사랑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는 그럼 어떻게 합류하게 되셨나요? 원래가 저는 박혜미 연출님하고 그러니까 좀 오래됐죠. 예능에서 같이 활약하고 그래서 저를 되게 많이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어게인 여고 동창생 전에 여고 동창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같이 굉장히 즐겁게 활약을 했었는데 박혜미 연출님이 굉장히 작품을 빨리 잘 끄집어내세요. 이야기꾼이세요. 그래서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정말 하시려나 했더니 이제 한다고 하자고 하셔가지고 그 계기로 정말 그 선배님의 말을 실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면에서 이 작품이 끌리셨을까요? 일단 지금 이제 레트로죠. 일종의 보면 지금 너무 급박하게 막 엄청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젊은 사람도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시대가 뭐 정말 총알처럼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굉장히 소중히 생각했던 추억, 감정, 그런 자신의 그 모든 시절들, 추억들을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감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걸 한번 다시 또 되짚어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저희 작품은 그걸 너무나 즐겁고 유쾌하고 또 때로는 눈물 짓게 만드는 작품이고요. 여기 나오는 음악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노래하고 같이 춤추면서 보고 있습니다, 관객들이. 그럼 이번에 맡으신 홍미미만의 매력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진짜 제 역이 되게 난감했어요. 모범생에다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매력은 이건 것 같아요. 거기서 가장 외모적으로 이제 주목받지 못하고 그냥 뭐 아주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공부하고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되게 화려한 직업으로 바뀌어요. 패션 디자이너로. 그러니까 되게 제일 변화를 많이 하죠. 저는 그런 면이 되게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저하고 너무 비슷해서. 그럼 홍미미를 연기하기 위해서 고민한 부분이 있으셨을까요? 이게 여고생이잖아요. 고등학생. 저 지금 50이 훨씬 넘었는데. 그래서 그 고등학생의 어떤 풋풋함, 막 첫사랑에 대한 애절함, 또 어떤 순진함, 그때 당시의 열정, 친구를 향한 사랑, 이런 걸 그 마음으로 돌아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시절을 안 보냈거든요. 이 여기 나오는 홍민이라는 역할과 황석정은 학창 시절이 좀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 홍민이라는 진짜 그 캐릭터를 저와 대비해서 만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그 풋풋함을 제 안에 다시 심기 위해서 조금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작품에서 가수 김한선 선배님과 농구선수 출신 우지원 선배님도 출연하시는데 네. 특히 우지원 선배님 같은 경우는 뮤지컬이 첫 도전이시라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옆에서 지켜보며 든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옆에서 보면서 든 생각은 그거예요.
어떤 한 분야에서 굉장히 자기 노력을 다해서 어느 지점까지 간 사람은 다른 분야도 이해하기 쉬운 것 같아요. 해나가는 과정, 그 끈기, 열정, 이게 똑같아요. 그걸 끝까지 완성하려고 하는 그 의지. 그래서 저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너무 훌륭하게 오히려 작품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신 것 같아요. 제 친구로 나와요, 우지현 씨. 그럼 이 작품을 보시고 이 학창 시절에 대한 추억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맞아요. 네. 선배님도 여고 출신이셨잖아요. 네. 학창 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막 공부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었어요. 저는 인문계에서 혼자 음악을 했고, 혼자 몰래 연습하고, 또 이제 하지 않아도 될 공부도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 했었고요. 예고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제가 좀 공부를 못하게 생겼는지 선생님들한테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학창 시절이 몇 명의 친구들로 인해서 좀 웃었던 기억 빼고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홍미미처럼 졸업 전에 뭔가를 해보려고 연극반을 만들었어요, 실제로. 아주 엄격한 학교였는데. 그러고 보면 참 비슷한 것 같아요. 졸업 전에 추억도 만들고, 연극반도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그럼 그 연극반에서 혹시 축제 때 연극으로 무대에 선 적이 있다고 네. 들었어요. 그때 좀 기억하시나요? 기억나죠. 그러니까 저희 학교는 치화전만 하고 선생님들이 너무 엄격했어요. 그래서 그냥 애들한테 어떤 애들이 뭘 공연을 보다가 이게 있을 수가 없었는데 저랑 각 반에 한 명씩 새벽에 모여서 이제 공연을 연습해서 교감 선생님이 가장 무서웠는데 불러다가 우리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교훈적인 거니 이거 허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올리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교감 선생님이 오케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올라갔는데 애들이 생전 보지를 못했잖아요. 공연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주인공을 했어요. 애들이 못 나가게 한 거예요, 무대에서.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줄 수도 있구나. 그런 거에 되게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극 중에서는 밴드 멤버로 활약하시는데 네. 선배님께서 음악적 재능이 좀 탁월하시잖아요. 부모님 영향도 있으셨을까요? 당연하죠. 어떻게 부모님뿐만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 그 대를 이어서 그분들의 재능과 그분들의 뭐라고 해야 되지? 시간들 그것들이 다 고스란히 저한테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탁월하지 않아요. 여기는 너무 탁월해요, 다들. 저는 좀 많이 모자란 편이죠. 그래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음악적인 부분에서 좀 엄격하셨을 것 같으신데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을까요? 아기 때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 세대는 가난해서 제대로 레슨을 못 받았잖아요. 근데 엄마나 아버지가 다 음악의 꿈이 엄청 크셨기 때문에 그렇게 가난한데 텔레비도 없고 학비도 못 내는데 피아노를 사셨어요. 그리고 제가 좀 놀고 싶은데 엄마가 새벽부터 저를 매를 들고 피아노를 시켰다는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되게 슬펐어요, 사실. 그리고 학교 마치면 또 학원을 보내는 거야. 진짜 돈이 없었는데 그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 기억이 많이 나네요. 어렸을 때 그때 피아노를 치셨다고 하셨는데 네. 고1 때 국악 연주회를 보고 네. 국악에 빠지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혹시 국악의 어떤 부분이 선배님 마음을 사로잡은 걸까요? 제가 본 건 김월아 선생님의 가곡 가사, 이제 정가라고 하죠. 정악, 산조 뭐 이런 민속악 쪽이 아닌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신을 잃었어요.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나. 충격을 먹었어요. 정신을 차려 봤더니 사람들은 졸고 있고 저는 눈물을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 내 감성이 사람들하고 조금 다르구나. 내 안에 뭐가 있길래 내가 이 음악에 이렇게 반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마 그것도 옛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그 감성, 재능
그런 것들이 제 안에 흘러들어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예체능 입시를 준비하기 좀 쉽지 않을 텐데 네. 혹시 어떻게 연습하셨나요? 그 다 이제 인문계 우리는 남아서 밤 한 11시까지 다 공부를 시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악기를 연습해야 되니까 할 데가 없어요. 왜냐면 소리가 울려서 애들이 공부하는 게 방해가 돼요. 그러면 이제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면 묘지가 있었어요. 나란히. 그래서 거기에 앉아서 하기 시작하면 밤이 돼요. 그럼 무서워서 못 일어나요. 묘지에 앉아서 하니까. 거기가 제일 안전했어요. 사람들, 애들 교실로 안 퍼지니까, 소리가. 그럼 거기서 무서우니까 더 연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억이 많이 나요. 그럼 그렇게 노력 끝에 서울대 국악과에 합격하셨는데 연기 공부를 하겠다고 또 한예종을 들어가셨잖아요. 그만큼 연기를 하고 싶었던 열망이 좀 강했던 건가요? 연기를 하고 싶다기보다 연기를 해야 제가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인간적으로. 제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각해보면 친구를 만난다거나 부모한테 충분히 사랑받았던 기억이 없어요. 항상 외롭고 슬프고 또 이렇게 먼 산 바라보고 이랬던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좀 사람들하고 더 소통하고 사람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잘 얘기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겠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못하는 게 연기더라고요. 그 연기를 해야 뭐 표현력도 더 가지기 위해서 노력할 거고 또 일반적인 표현, 일반적인 사람과의 관계 이런 걸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제일 못하는 걸 택한 거예요. 극단 생활을 하셨는데 그때 경험이 배우의 길을 걷게 되는데 좀 영향을 미친 걸까요? 아무래도 그렇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배우가 되겠다고 찾아간 게 아니고 나는 뭘 하고 살까, 뭘 해야 될까 막 진짜 병을 앓듯이 한 1년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어느 날 연극을 딱 봤는데 거기 안에 인간의 진심, 갈등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아름답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다. 내가 공부해야 될 건 저거다 하고 무작정 찾아간 게 한양 레퍼토리 시스템이었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배우를 할 거라고 결심을 한 거는 이제 막판에 뭘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난 배우를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때 설경구 선배님으로부터 좀 이야기를 짧게 네네. 들었어요. 선배님은 제가 독백을 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포스터 붙이고 막 이러고 다녔거든요. 이제 허드렛일 하고. 왜냐면 거기는 다 이미 아주 훌륭한 배우들이었고 저는 배우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만 했었지. 그래서 거기서 좌절도 하고 이랬었는데 어느 날 이제 선배님이 저한테 골목에서 넌 배우를 해야 돼 이러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 여러 생각도 해보고 하다가 그래 나 배우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다시 학교를 들어간 거죠. 그 연기 수업을 받았을 때 기본 감정을 표현하는 연기가 가장 힘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사랑한다, 아름답다, 좋다 뭐 이런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을 해본 적이 없어요. 누구한테 할 사람도 없었고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게 되게 괴롭더라고요. 그걸 못하는 배우가 없어요. 그걸 하라고 배우라는 게 있는 건데 나는 아름다움을 느낀다 하더라도 겉으로 꺼내는 게 천박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딱딱했던 거죠. 열정은 많지만 그걸 꺼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막 수업 시간에 그거 해야 되잖아요. 역할이 그런 게 많잖아요.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다루는 건데 안 되니까 쓰러진 적도 많아요. 그거를 막 이 안에서 끄집어내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숨을 못 쉬고 막 그런 적이 되게 많았죠.
한 10년 걸린 것 같아요. 그 말 한마디 하는데. 그럼 그 당시 가장 하기 어려웠던 대사나 장면이 혹시 있으셨을까요? 그렇죠. 누구를 사랑하고 뭐 사랑을 받는 그 기쁨을 표현하는 거 그건 절대 못했어요. 대신 뭐 괴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아닌 어떤 존재 그런 거는 너무 쉬웠어요. 너무 하고 싶고 오히려 평범한 인간으로서 느끼는 감정을 적고 그걸 말로 꺼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리고 그때 한계를 어떻게 넘으셨을까요?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고 또 나 자신을 이해해야 돼요. 내가 왜 이러는지, 내가 왜 그 표현을 하기 어려워졌는지, 내 자신의 트라우마가 뭔지, 나 자신을 이해하는 시간이죠. 일종의 끊임없이 쓰러지면 또 하고, 쓰러지면 또 안 되면 또 하고, 그렇게 계속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을 관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낯설은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표현들을 할까? 그걸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그간 다양한 역할을 하셨는데 네. 새로운 역할을 맡을 때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사는 기분이 있으셨나요? 처음에는 항상 그랬어요. 나와 다르다고. 나중에 돌아가 보면 나예요. 그런데 어떤 누구도 자기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 길을 갔다 와야 돼요. 나는 여기 있으니까 나를 알아라는 게 아니라 나를 알기 위해서 나를 찾아 나서는 여행인 거죠. 다른 사람도 관찰하고 나의 뜻밖의 어떤 면을 알기 위해서 나를 기꺼이 그 환경에 던져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연기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연기도 그냥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나를 나답게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니까. 사람이 자기를 안다는 게 그렇게 힘들잖아요. 옛 성형이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안다.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을.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는 자기 자신을 찾아 떠나는 여행이에요. 결국에는 나와 다르다고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보면 나예요. 되게 신기해요. 그 배역에 너무 몰입해서 빠져나오기 힘들 때도 있으셨나요? 네, 우리 배우라는 건 육체적으로 그 정서를 다 표현해야 되잖아요. 한 번은 옛날에 바보각시라는 작품에서 제가 신이자 거지이자 뭐 이런 역을 맡았어요. 정말 눈도 사팔뜨기에다가 그걸 1년을 했더니 그게 3년을 가는 거예요. 무대에만 서면 그 인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서가 안 나가더라고요. 마치 살아있는 뭐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게 놀란 적이 있어요. 이래서 이 정신 치료를 받는구나. 실제로 그런 배우들 많아요. 정신병도 걸리고 너무 거기에 몰입돼 있으면 그 한계가 필요하죠. 혹시 그렇다면 다음에는 좀 어떤 역할을 해보고 싶다 이런 게 있으셨을까요? 다음에는 제가 사실은 논리적인 사람이 되는 걸 참 좋아해요. 그런 논리를 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또 로맨스도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에 로맨스가 없기 때문에. 다음 질문 드릴게요. 네. 연기하기도 바쁘신데 농원까지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혹시 계기가 있나요? 계기는 제가 아무래도 연기자 생활도 그렇고 또 이제 가족에서 가지는 가장으로서의 책임도 그렇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중첩이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되게 큰 상처를 받았고 옛날에 그게 막 이렇게 되니까 숨을 못 쉬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관심이 없었던 꽃을 바라보는데 그 꽃에서 향이 확 풍겨져 나오는데 그게 내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나가 되는. 그러면서 그게 엄청난 위로를 주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꽃들을 키우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희 집 안에 꽃 냄새가 확 풍겨서 나오니까 막 사진 찍고 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아, 이 식물이라는 게 이렇게 사람들한테 위안을 주는구나. 그때부터 관심을 가지기 시작해가지고 막 그게 이제 다른 종류로 번져 나왔다가 아, 나는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식물들과 함께 방은 협소하고 형편없어도 그냥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 꿈을 가지고 이제 비닐하우스를 제가 이제 아주 힘들게 구입을 했는데 그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농업인이 됐어요, 실제로. 네. 식물을 키우시면서 삶의 변화가 생겼나요? 아, 역대로 한 적이 없는 노동을 했죠. 야, 이거 사람 할 짓이 아니구나까지 가봤어요. 그리고 매번 포기할 순간이 있었어요. 사람을 잘못 만나기도 하고, 잘 모르니까 이제, 식물이 죽기도 하고, 막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막 너무 무섭기도 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순간이 있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리더, 농업인으로서 내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업 경영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선택이 필요해서 막 좌절도 하고 이런 아주 많은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해보지 못한 내가 한 사람의 독립인으로서 또 경영인으로서 온갖 시련을 다 그래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아, 내가 이 성장을 하려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이 식물을 키우는 게 운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요. 아무리 배가 고프고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제가 밤 너무 힘들 때도 밤 12시에 하우스에 가서 불을 켜요. 그럼 식물들이 있으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식물들이 주는 사랑이 있어. 저를 기다리고. 제가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다 살아있는 애들이잖아요. 그들이 저를 굉장히 사랑하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걔네들 때문에 돈 뭐 이런 걸 떠나서 굉장히 평화를 많이 느끼죠. 평화로움을. 배우 생활과 병행하시는데 좀 힘든 점은 없으시나요? 시간이 또 노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 종일. 그래서 어디 놀러 간다거나 뭐 이럴 틈이 전혀 없죠. 그냥 거기 있는 게 노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주로 어떤 품종을 키우시나요? 지금 제가 이게 중국벌이고 춥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죽어요. 식물들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서는 그렇잖아요. 샀다가. 그래서 저는 한겨울에도 얼어 죽지 않는 아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지? 생존력이 강한 애들만 키워요. 그리고 향기가 짙고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 크지 않아요. 외성종. 그래서 대부분이 네덜란드나 미국 PW사에서 갖고 온 좀 수입종이죠. 신상, 최신, 수국, 부틀레아, 병꽃 너무 많습니다. 한 40종류 됩니다. 훗날 농업인으로 전향하시는 건 아니시죠? 농업인이에요, 이미. 농업인이자 배우입니다. 그렇다면 그 식물을 키울 때 좀 잘 키우는 비결이나 노하우를 전수해 줄 수 있나요? 식물이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쉽게 얘기하느라고 아, 그거 이틀에 한번 물 주면 돼. 뭐 이러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식물은 생명이고 환경에 따라 완전히 달라져요. 그리고 식물이 어떤 상태인가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식물이 어떤 시간에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타이밍이에요, 다. 인생은 타이밍, 식물도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 봄, 여름, 가을, 겨울, 철이 왔을 때 그 철에 해줘야 되는 게 있고 또 물주기도 달라져요. 해도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 자연을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자연의 사시사철을 이해하는 마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식물이 특별히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얘가 이제 꽃이 피기 시작했으니까 뭐가 필요한지 알아야 되고
이파리가 많아졌으니까 아 얘는 수분을 많이 먹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화분을 들어보면서 그 무게감으로 수분 정도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 얘가 이 정도의 무게가 되면 잎이 처지더라. 그럼 잎이 처지기 전에 이 정도가 됐을 때 딱 주는 게 맞아라고 관찰을 해서 탐정이 돼야 돼요. 그러면 그 친구가 항상 너무나 큰 기쁨으로 절대 죽지 않아요. 제가 키우는 애들은 나무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 뭐라고 해야 되나 언제나 다 똑같을 것 같잖아요. 늘 닮은 모습이에요. 매년 성숙해요. 식물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할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내 반려동물 볼 때도 관찰하듯이 식물도 움직이지 않을 뿐이지 사람 움직이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그렇게 계속 세심하게 보고 얘는 이 정도 됐을 때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걸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남이 얘기하는 거 듣지 마시고. 그럼 앞으로 농원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꿈이 있으실까요? 네, 있어요. 저는 문화예술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물에 대한 연극을 쓰기 시작했어요. 저의 꿈은 저의 식물원이 하나의 문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작년에 처음으로 거기서 음악회를 했었어요. 이제 프리마켓을 하면서 가을에 또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와서 식물만 보는 게 아니라 자연과 가장 잘 어울리는 공연들도 보고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좀 작은 공연도 한번 해보고 싶고요. 나중에는 그 식물원 전체가 공연장이 돼서 공연을 하는 게 또 제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럼 과거 얘기를 좀 할 텐데 과거에 머슬킨도 도전하셨잖아요. 네. 그때 되게 대단하다고 감탄하는 거 봤는데 요즘에도 관리 중이신가요? 저 그때 딱 한 달 반만 운동했고요. 그 이후로는 한 번도 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노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남아있죠.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근육이 아직 있어요. 근데 무슨 다이어트를 한다거나 어디 운동을 가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2주 만에 다시 만들 수 있어요. 그때 이후로 식습관도 바뀌셨나요? 아니요, 다 그냥 더 먹었죠. 한이 져가지고. 근데 바뀐 건 있어요. 여러분도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급작스럽게 뭐 좀 한계까지 치닫는 운동을 하면은 몸이 무리가 와요. 면역 체계가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닭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었는데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으면 큰일 나요. 이 수포가 생기고 여 위에까지 다 뒤집어집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거 너무 격하게 밀어붙여서 몸을 혹사시키면 안 되는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혹사시키지 마세요. 또 관심 있고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으실까요? 저는 지금 일단 식물도 너무나 많은 종류가 있어요. 올해는 제가 수국에 도전하고 있고 수국도 종류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도전하는 분야는 공연을 만들고 있어요. 작년 극단을 만들어서 대학로에서도 해보고 제가 또 식물을 많이 키우시는 옥천에서도 제가 이제 써서 뭔가 1인 악극을 해봤었고요. 그렇게 단촐하게 다니면서 국민이나 또 농업인 분들한테 할 수 있는 즐겁게 해드릴 수 있는 공연을 만드는 게 또 올해의 목표이고요. 또 좀 즐거운 노래를 여러분하고 가까우신 노래를 하나 발표하고 싶어요. 그동안 해왔던 거는 배호 선생님에 대한 노래들을 프로듀싱 해가지고 만들어서 했는데 이게 많이 안 들으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너무너무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더 가까울 수 있는 노래를 하나 찾아서 한번 발표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활동 계획에 대해 말씀 부탁드릴게요. 활동 지금 이제 뮤지컬을 하면서 또 공연도 했었어요. 분장실로. 그 이전에도 극단을 만들어서 공연했었고 끊임없이 했는데 좀 방송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과는 조금 멀어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이제 이 공연이 끝나면 방송이나 화면에서 여러분하고 만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할 생각이에요. 지금 드라마 2개를 찍고 있고 또 영화도 찍을 예정입니다.
더 활발히 활동을 해서 화면에서도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많이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그러면 마무리 인사인데요. 메인 카메라 보시고 네. OBS 시청자분 이렇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OBS 시청자 여러분, 제가 뭐 이것저것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화면을 통해서 OBS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는 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저 열심히 공연하고 있습니다. 어게인 여고동 창생 정말 관객분들이요 울고 웃고 진짜 농담이 아니고 다 일어나서 춤추세요. 저는 이런 광경을 처음 봤어요. 공연하면서 너무 행복해하세요. 여러분이 많이 시간이 되신다면 이제 이번 주면 다 끝나니까 11일까지니까 꼭 보러 오셨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도 제 활동에 관심 가져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또 좋은 공연, 좋은 작품으로 여러분 즐겁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 더불어 저의 황석정 꽃집도 좀 찾아주세요. 저 농업인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꽃을 열심히 아침마다 이 손 보세요. 열심히 농사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